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궁금해집니다. 날씨 알아보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맑다가도 갑자기 벼락이 치며 소나기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역 간 편차가 크겠는데요. 적게는 5mm, 많게는 60mm가 예상됩니다. 좁은 지역에 강한 빗줄기가 집중될 수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은 물론 우박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덩달아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8.4도, 대전은 19.2도, 대구는 19.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은 28도, 광주 29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잇따른 무차별 폭행 범죄입니다.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대전에서도 있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딸도 폭행당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폭행당한 딸의 부모가 작성자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 따르면은 지난 9일 딸이 친구들과 유성구의 한 편의점에 함께 갔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매장에 들어간 사이에 딸은 이제 편의점 보통 밖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녀 한 무리가 거기에 와서 이 딸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왜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발단이 돼서 무리 중 여성이 먼저 와서 딸을 폭행을 했다고 하고요. 뒤이어 왔던 남성이 뒤따라오면서 이 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딸은 딸 입술이 살점이 떨어져 나와서 15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당시 출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CCTV를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쌍방폭행이다, 이렇게 봤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피해자 측 주장이 정확한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네. 누가 와가지고 저를 뭐 위협하거나 때리려고 할 때 같이 만약에 왜 그래 그러면서 저도 만약에 뭐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쌍방폭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참 애매해서 이것도 또한 좀 정확하게 CCTV를 가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방적 폭행이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심한 폭행을 당한 만큼 네. 딸은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한 대라도 치면 그 쌍방폭행 이래가지고 양쪽 다 책임을 물리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왜 발단이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마 폭행이어서 대응하려고 했는지 이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번 경우에 지금 소개해 주신 경우도 그런 경우인 것 같고, 특히나 요즘에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 다들 경각심이 높잖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거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됐죠? 사흘 전에 부산 고법에서
그 공판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1심 재판부는 이제 폭행한 남성에게 원래 징역 12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징역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신상 공개, 또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형량이 한 8년 정도 더 늘어난 거는요. 중상 혐의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적용한 혐의가 바뀌기도 했고요. 또 폭행 이후에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도 인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징역형이 8년 정도 더 늘어난 셈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가해자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 게 공개가 돼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기한테 혐의가 이렇게 중상 혐의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적용이 바뀌거나 성폭행 혐의가 더 추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는 심정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이나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징역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이 반성문이야 아니면 호소문이야 탄원서야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전과 18범인 사람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여성이 피해를 당했으면 오히려 반성하는 뜻을 더 많이 비춰야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했어? 억울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어이없는 반성문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는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될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어린이집 녹음기 등원 논란입니다. 한때 어린이집에 그 CCTV를 설치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이번에는 녹음기 등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등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은 혹시 모를 학대에 대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근거 없는 불신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녹음기를 얼마나 많이 부착하고 등원하는 걸까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린이집 녹음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6천 건 이상 후기가 달린 소형 녹음기가 판매될 정도라고 합니다. 또 녹음기의 종류도 목걸이형, 배지형 이렇게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세상이 굉장히 험하니까 아이들한테 녹음기를 달려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뭐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으로 부모님들의 그 불안한 마음도 이해가 되고 보육교사들의 그 씁쓸한 마음도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보육교사라고 하면은 좀 억울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어린이집의 학대 사건이 마치 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약간 모욕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처우도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는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로 일하고 있는데 나를 마치 학대하는 교사처럼 취급한다. 이런 억울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반박도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제 논점이 될 만한 부분이 과연 아이한테 녹음기를 부착하고 등원시키면은 이게 법률상으로 보면 이게 불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녹음기를 부착시켜서 보내는 거니까 부모가 직접 녹음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사자 간의 대화는 녹음은 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가 대신 가서 녹음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법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음성 파일이 그러니까 부모가 녹음한 음성 파일이 그 학대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된 판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형사 미성년자잖아요. 이런 아이한테 녹음기를 부착하고 갔다 와서 그 녹음기가 학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도 법률적으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사와 학부모 간의 무너진 신뢰, 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세 번째 이슈는 갈수록 빈번해지는 기술 유출 사고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가 중국에 넘어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사람이 중국에서 거액을 투자를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설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복사판 공장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이 부분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기술 1등인 나라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술을 빼가려고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 유출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처벌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재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 유출 시에 양형 기준을 대폭 올려가지고 훨씬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대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손보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네, 기술 유출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또 상상하지 못할 경제적 이런 손실이 이어지는데 이거에 있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을 하면 3년 이상 징역형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상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형량을 부과는 할 수가 있는데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징역 20년 이렇게 선고하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오히려 형량이 더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15년 이하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 그건 또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 유출 사건들이 쭉 있었는데 그 사건들의 선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형량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실형이 선고된 건 한 11% 정도밖에 안 됐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기술 유출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형량도 이렇게 낮으니까 뭐 그냥 조금 그러니까. 감옥 갔다 오면 되거나 네, 아니면은 뭐 벌금 좀 내면 되지 뭐 네. 이런 생각으로 기술 유출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저 정도면 대충 안 걸리는데 재수없게 걸리면 잠깐 갔다 오지.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네. 그러면 해외 다른 나라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가 대만이잖아요.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을 개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간첩행위라고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과 우리 돈으로 4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은 아예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등급으로 쫙 이렇게 매겨지는데요. 최고 36등급의 경우에는 33년 9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아니, 우리나라는 네. 왜 이렇게 경제사범을 비롯해서 있어 경제 관련, 이거 산업 유출, 이거는 우리나라의 비밀을 유출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그건 기업이 단속해야지. 그리고 또 그거는 금전적인 문제잖아. 뭐 이런 식의 인식이 그동안에 조금 가지고 있었던 이건 거 진짜 이제 중요한 부분이네. 요즘 같은 때는 바뀌어야죠. 네네.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불법 개조 차량 때문에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네, 그런 기사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죠. 이렇게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동차를 개조할 경우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법 개조 차량의 안전 단속 현장을 가봤습니다. 보시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차량. 불법 개조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도로를 달리던 차량 유리창으로 쇳덩이가 날아듭니다. 일부 화물차 기사는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적재함에 덧대어 지지대로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배송하는 운반 차량이 차량과 보행자를 덮쳐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자동차와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튜닝에 대해서 요목조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개그맨 권재관이고요. 오늘 또 저를 도와줄 사부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 이상석 차장입니다. 오늘도 튜닝에 대해 알려줄 우리의 사모님 잘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또 어떤 겁니까? 알려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자동차 안전 단속입니다. 자동차 안전 단속은 불법 자동차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구조 변경,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 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네. 법령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여 불법 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요. 더 나아가 교통안전 문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되시죠? 네. 자동차 안전규준 위반 사례들 함께 알아볼까요? 자, 차장님, 오늘 주제가 그 안전 단속이잖아요. 네. 주로 단속하는 대상은 어떤 차량입니까?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를 단속하고 있고요. 네. 화물 자동차도 불법 튜닝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차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 이것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있죠. 자동차 관리법 제73조의 2를 보시면 네.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저희가요, 미리 단속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어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과연 안전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위반 차량이 단속될까요? 자, 이제 저희가요, 이제 단속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허정철 차장입니다. 내 옛 눈으로 꼼꼼하게 오늘의 안전 단속을 담당할 차장님. 자, 여기서 이제 단속을 할 텐데요.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불법 등화장치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물품 적재장치, 네. 불법 개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뭐 벌금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거기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단속이 되면 일단 자동차 관리법 34조 위반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이하나 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맞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네, 엄청 큽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단속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불법 개조 차량 단속. 네, 국토부 자동차 안전단속원입니다. 경찰서랑 합동 단속 중이거든요. 협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구에 65cm 정도 되네요. 바닥과 안전판 사이의 간격이 60cm가 넘는 차량. 이게 보시다시피 승용 자동차 아시잖아요. 언더라이드 현상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운행 중에는 규정에 맞게끔 운행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자동차 관리법상 3.5톤 이상 화물차는 사고 방지를 위해 후면부에 규정에 맞는 안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차 단속을 시작하는데 지금 한 대가 잡혔습니다. 지금 와 있는데 저는 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전문가분도 계시죠? 자, 어디가 잘못된 차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조지지대가 튜닝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튜닝을 않고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보조 지지대가. 네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 이거 한번 와보세요. 보조 지지대가. 네, 이 보조지지대가 네. 밑에 용접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용접이 안 돼 있어요. 아, 요게 용접이 돼 있어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네.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 요게 또 따로 굴러다닐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이 볼트가 유격에 의해서 그렇죠, 풀어진 경우에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적재한 보조 지지대잖아요, 선생님. 이게 합법적으로 튜닝을 하셔야 되는데 튜닝 절차를 이행 안 하셔서 위반상 적발되셨어요. 이거는 바로 조치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저희는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 및 경찰서에 통보는 됩니다. 적발 시 지자체와 경찰서에 바로 통보. 원상복구는 필수겠죠. 네, 저희가요, 이렇게 단속을 갔다 왔는데, 아쉽게도 그 위반한 차량들이 좀 몇 대 보였습니다. 예. 이런 차량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사고와 피해 예방을 위해서 불법 안전 단속은 필수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오늘 본 사례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른 사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그것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물품 적재 장치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아까 화물차는 안전과 더 직결되어 있어서 물품 정체 장치를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물품 정체 장치를 임의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차량의 짐칸을 보시면 위로도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맞아요. 네, 바로 적재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하대, 즉 짐칸의 높이를 임의로 높인 것인데요. 이런 경우 과적의 우려도 있고 제동장치 파손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 사진 속의 차량은 불법 개조를 통해 차량을 싣기 위한 발판을 적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 저 밑에. 이렇게 되면 차량의 번호판도 안 보이고 차량 파손으로 인해 적재되어 있는 차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사진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그리고 위반 사진들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적재한 보조 지지대인데요. 맞습니다. 저 이거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봤던 그 차입니다. 자, 옛날에는 판스프링이라고 많이들 부르셨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판스프링 탈락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적재함의 변형과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 보조 지지대에 대한 투닝 승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지지대에 한 곳 이상을 용접하고 네. 운행 중에는 반드시 볼트를 채우도록 하여 지지대 탈락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볼트만 풀린다면 언제든지 지지대가 탈락할 수도 있고요. 투닝 업무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지대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승인도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거. 네, 격벽을 임의로 변경한 사진인데요. 겉모습은 승합 자동차인데 내부에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탑승자 보호를 위해 승객석과 화물칸 사이에 반드시 격벽이나 보호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튜닝을 하시는 겁니까? 격벽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승객석과 화물칸에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하시잖아요. 캠핑을 하기 위해 이렇게 변경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편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차의 길이나 너비도 이거 단속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진으로 한번 봐보시죠. 잠깐만요. 모두 스톱. 저거 그거 아닙니까? 국민차 예전에 하던 틱. 네, 맞습니다. 네네네. 차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늘어난 차량입니다. 아, 차 길이가 길어졌군요. 네. 늘어났군요. 저 근데 차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좀 늘려놓고 이런 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자동차 투닝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 임의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차에 무리가 갈 수가 있겠죠. 무리가 간다든지 안전에 이제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차장님 그리고 저희가요 이제 저도 좀 이제 압니다. 이 등화 장치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광등을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네. 차량 앞부분에 파란색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요 보여요. 네, 경광등이 장착된 것인데요. 네. 경광등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서 경찰, 소방, 구급, 긴급 자동차이거나 노면 청소차, 군안차, 견인차 등 뇌카 차량이라고 하죠. 네, 이런 차량들이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긴급 자동차 지정을 받고 경광등 투닝이 가능하지만 해당 차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요거 저 많이 봤습니다. 그죠? 네. 위에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경광등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경찰. 네네네, 맞습니다. 이 빨간색, 파란색 경광등의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군사 경찰, 호송차 등 이제 범죄 수사 차량들이나 호송 차량들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나 파란색 경광등은 불법으로 장착한 것이고 긴급 자동차 지정 또한 받지 않았다면 경광등 자체를 불법으로 장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뭐 이륜차도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륜차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저촉이 됩니까?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위반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 나왔어요. 예. 번호판이 네. 펴서 저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등록 번호판은 해당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번호판이 좌측면에 세로로 장착이 되어 있죠. 맞아요,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이런 경우
번호판을 임의로 위치를 변경한 것도 있고 어디에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되는지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식별이 불가한 부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 차장님이랑 같이 안전 단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례들에서 요것저것 많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차장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튜닝으로 안전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호로요. 안전 하면서 끝날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준비됐습니까? 네. 안전!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알아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반가운 세 분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미녀 기자님과 오늘도 발빠른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예 라이브 오늘 주제는 뭐예요? 연예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회사 돈으로 집 인테리어 했다가 횡령 의혹이 또 한 번 불거진 가수 이선희 씨 소식입니다. 가수 이선희 씨가 회사 돈으로 아파트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얼마 전에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 돈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전 이제 횡령은 직원 5명 가족을 이제 대표 이선희 씨 가족 또 이 회사의 사내 이사 또 그 가족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 준 요 부분이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또 나온 거죠. 뭐냐면 회사 돈으로 아파트 인테리어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요 인테리어 비용 1,200만 원 정도, 천여만 원을 이 회사 돈으로 냈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선희 씨의 작업실이라든가 뭐 가수들의 연습실이라든가 이러면 회사 돈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용도가 아니다 해서 또 한 번 횡령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네, 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불했는지 이것도 의문인데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선희 씨의 집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사실 이 인테리어 비용이 알려진 것도 굉장히 커요. 인테리어 그러니까 용산구 이촌동 소재 재개발 아파트인데 인테리어 비용만 거의 1,0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대중이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1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선희 씨가 회사 돈으로 인테리어 한 이 집이요. 이선희 씨 소속사 대표의 집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선희 씨가 이 소속사 대표를 대신해서 회사 돈으로 대표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을 대납했다라는 이 주장이 제기가 된 건데요. 좀 충격적이고 지금까지 뭐 여타 논란이 없었던 이선희 씨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망한다라는 대중의 반응이 더 많은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데뷔 이후에 이렇다 할 스캔들 없이 아주 깨끗한 이미지로 쭉 갔었던 가수인데 네. 요즘에 자꾸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자, 일단 이 처음에 회사 돈으로 인테리어 했다 보도된 게 8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4일 뒤에 12일에는 그게 이 소속사 대표라는 게 사실 이 이선희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사내 이사거든요. 이제 집이었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8일로부터 지금 6일 지났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뭐 아무런 입장이 없는 이제 상황인데 그래도 뭐 이 처음 보도될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해당 사실을 확인 중입니다. 근데 4일 뒤에 더 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도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선 씨에게 묻고 싶어요. 뭐냐면 본인이 지금 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나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이 회사 돈으로
이 사내 이사의 집에 인테리어 비용을 내준 부분을 만약에 본인이 알았다면 이거 분명히 횡령이고요. 만약에 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듯이 몰랐어요라고 한다면 지금 사내 이사가 회사 돈으로 막 본인 집 인테리어 하는데도 대표는 나는 모르쇠 하고 있다면 이건 본인의 임무를 방기하는 배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았든 몰랐든 좀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속히 내주시는 게 오히려 대중에 대해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임금대인 송지효 전 소속사 직원들이 대표를 신고한 소식입니다. 9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전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배우 송지효 씨가 전 소속사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는데 직원들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날짜가 지나자 송지효 씨는 사비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해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송지효 씨 사비로 생활한 직원들이 송지효 씨의 전 소속사 대표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송지효 씨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임금이 밀린 직원들을 위해서 본인의 사비로 임금을 줬다는 거잖아요, 대신해서. 네, 맞습니다. 이 송지효 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내 스태프들이죠. 내 직원들을 위해서 본인의 카드를 줬다고 해요. 본인 명의 카드를 주면서 이걸로 일단 급한 불을 꺼라. 뭐 택시라도 타고 다니고 밥이라도 먹고 다녀라 라고 아주 따뜻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원래 이 송지효 씨 전 소속사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6월 10일까지 밀린 임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맡긴 마지막 데드라인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임금을 못 받은 직원들 중에는요, 연예계를 아예 이 회의감에 떠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재취업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또 신용불량자가 또 된 직원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결국 기다리다 못한 직원들이 송지효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거고 고발한 거고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자, 일단 먼저 미리 접수했던 직원들은요, 고용노동부 연락받고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또 다른 직원들은 이 고용노동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이제 어떤 근로감독관 만나서 상담하고 피해 사실을 다 이제 소명을 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 전 소속사 대표도 입장을 내놨어요. 지난 10일까지 다 이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을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번 30일까지, 6월 30일까지는 다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는 요 임금 지급 약속 좀 꼭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 홍규 씨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 소식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30대 여배우의 소식입니다. 연예계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대중들이 등을 돌리고 수년간 공들여 쌓은 커리어가 무너지기도 하죠.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는 것,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1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된 30대 여배우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연예계 음주운전 좀 잠잠했던 것 같은데 누굽니까? 얼굴 보시면 이 사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09년 드라마 1000만 번 사랑해로 데뷔를 한 후에 저녁 1일극 등 드라마에서 주조연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배우 진예솔 씨인데요. 진예솔 씨는 12일 밤 10시 30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이 풍납동 부근에 가드레일을 무려 2차례나 들이받고 강동구 고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든 채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에 동승자가 없이 혼자 무려 10km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진예솔 씨의 음주운전을 경찰은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한 시민의 이 신고로 고발로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한 시민이 올림픽대로를 가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보이는 거죠. 뭐 가드레일도 들이받고 하니까. 그러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시민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차를 계속 따라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드디어 30분 뒤 이 고덕동 한 삼거리에서 진예솔 씨의 차를 발견했는데 신호 기다리는데 심지어 뒤 주행에다가 이 차를 놓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채 있었던 걸 경찰이 발견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경찰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시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네. 어땠을지
좀 이건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너무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진해솔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네, 일단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진심으로 거듭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인으로서 저의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더욱 신중히 판단했어야 하는데 잠시 안일한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큰 잘못을 했다라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어요. 하지만 요즘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네요. 사라져야 할 텐데요. 자,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만나보겠습니다. 홍규 씨, 오늘 주제는 뭐예요? 네, 오늘 스타 주민 주제와 관련된 분들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여기 계신 출연자분들 중에는 아마 재용 MC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요? 재용 MC랑 가까운 주제. 제가 가까운 주제가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 오늘 뭐예요? 스타 주민의 주제는요. 네.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대통령과 스타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입니다. 네. 아니, 저는 사회 보러 간 거. 아니, 그래도. 그거보다 대단하죠. 그래도요. 네. 어쨌든 그 대통령과 스타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3번이나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가수 조영남 씨입니다. 아니 조영남 씨는 언제 그러면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나요? 네, 조영남 씨가 청와대에 처음 이 초대가 된 것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에 이 초대였던 것은 고 전두환 대통령 때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청와대 같은 경우는 고 노태우 대통령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청와대에서 3번이나 이 초대를 받은 조영남 씨, 희한하게도 모두 노래를 부를 때마다 혼쭐이 났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조영남 씨는 대체 어떤 노래를 불렀길래 3번 다 이렇게 혼쭐이 났다는 말을 들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얘기해 볼게요. 당시 이 조영남 씨가 육군본부 합창대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고인이 되신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었는데 본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본부, 육군본부에서 제일 높은 준장이, 육군 준장이 노래를 예터를 부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때 조영남 씨 일병이에요. 일병이 준장의 지시를 받았는데 요거 노래 좀 시시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새로 선곡을 했는데 그게 각설이 타령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본인 느낌은 그걸 부르면 좀 흥이 나겠다 싶었는 모양인데 그래서 각설이 타령을 대통령 앞에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부를수록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그리고 또 육군 소장이 황성예터 다시 부르라고 또 했다는 겁니다. 어머 그랬는데 이 노래 분명히 배웠고 가사도 외웠는데 가사가 생각이 나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노래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야 되잖아요. 첫 소절만 음에 맞춰서 첫 소절 가사만 계속 똑같이 불렀다 그래요. 누가 봐도 지금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로 후에 고초를 겪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웃기죠? 각설이 타령의 특정 부분이 문제가 됐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조영남 씨가 부른 이 각설이 타령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죠. 그런데 가사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잊지도 않고 또 왔네. 무슨 일일까요? 이 노래 부른 다음 날 조영남 씨 기상나팔 이 소리와 함께 지프차를 타고 헌병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헌병대가 아주 무섭게 졸병 나오게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 가사 무슨 뜻인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영남 씨가 놀랬던 거죠. 아니,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리고 바로 헌병대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황성예터를 3번 더듬은 이유가 뭔가? 라고 추궁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 이것은 조영남 씨 표현입니다.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고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 본부 행사에
1년에 한 번씩 왔는데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라고 내부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아,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네. 고 박정희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행사에 오는데 작년에 왔던 박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고 하니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불편하다. 거죠. 어? 그렇죠. 불편하다. 누가 각설이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실수한 조영남 씨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역시 엉뚱한 조영남 씨의 일화였었는데요. 조영남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에 아찔했던 상황을 회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 사범으로 몰릴 뻔했었는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었다고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진땀을 뺐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3번 초대받았는데 3번 다 그랬다니까 2번 더 남은 건데.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 다음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인데 네. 그때도 그랬나요? 네, 자, 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또 청와대에 갔어요. 요번에 노래 잘 택했습니다. 고향의 푸른 잔디. 요번에 각설이 타령 아니에요. 그런데 딱 1절 부르고 나서 갑자기 경호원들이 조영남 씨를 향해서 권총을 겨누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지? 왜 그러냐면 1절 끝나고 그 간주 사이에 주머니에 손을 쓱 넣고 빼는데 뭐가 금속이 번쩍! 사실은 하모니카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큰일 날 대통령 앞에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뭐가 번쩍 나오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이럴 때 얼른 입에다가 대고 미친 듯이 하모니카를 부는 걸로 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조영남 씨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 생각만 해도 맞을 아찔하네. 뻔했네. 그쵸?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청와대 초대를 받은 조영남 씨가 그 노태우 대통령 앞에서 이번에는 또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3번째거든요. 네, 조영남 씨가 3번째로 저지른 실수, 저는 이것도 너무 아찔한데요. 그 노태우 대통령과 영부인 앞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고 노태우 대통령 부부 앞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를 얻게 된 이 조영남 씨, 영부인에게 노래를 부르기 전에 사진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라고 말했더니 굉장히 수줍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조영남 씨가 굉장히 재치 있게 아니 저 이 무대 끝나고 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진행을 했는데 역시 수줍어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 수습을 위해서 고 노태우 대통령이 조영남 씨에게 노래 한 곡 부탁한다 라고 요청을 했고요. 조영남 씨가 무반주로 그냥 평소에 자주 부르던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가 바로 나 하나의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런 가사입니다. 그 노래 가사예요.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적으로 조영남 씨가 직전에 영부인에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요즘 말로 그냥 멀쩡하게 된 거죠. 예. 또 뭐 영부인을 이렇게 막 보면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특성을 보면서 조영남 씨는 당시 어떤 기분이었어요? 네, 조영남 씨는 또 한 번 그 당시에 아찔했었던 기억을 회상했었는데요. 왜 하필 내가 그 노래를 불렀는지 하지만 도중에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무반주로 노래를 들으면은 이게 뭔가 더 감성적으로 들리지 않느냐. 속으로 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 반주가 있으면은 공연하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무반주다 보니까 우리 최정화 기자님 말처럼 영부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느낌처럼 들렸었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노래가 끝난 후 영부인이 조영남 씨 손을 꼭 잡고 항상 재미있어 노래도 잘하고라고 얘기를 해줘서 무사히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인연 때문에 이제 조영남 씨는요, 고 노태우 대통령의 음반 제작에도 참여를 했다 그래요. 1993년 2월에 이제 당시에 살아 계셨던 이 노태우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음반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음반이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본인의 애창곡 아씨를 부르기도 하고 또 군복무 시절에 본인이 작사하거나 작곡했던 요 노래, 이제 요 노래가 뭐 충정의 길, 구사단 28년대 요런 노래도 들어간. 근데 이걸 이제 본인도 불렀죠. 요거에 이제 조영남 씨도 같이 한 곡 부르고 배티김 씨도 같이 대통령과 부르고 성악가도 또 같이 대통령과 부르고 요런 노래가 담긴 어떤 미니 앨범을
만드는 그런 인연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이 대통령과 얽힌 실수담이 이렇게 많은데 아유 전에 그 사람 실수했잖아 이번에 또 안 돼 이럴 텐데 그래도 매번 그렇게 초대됐던 이유는 뭡니까? 일단 조영남 씨가 과거 한 방송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외국 내빈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외국 팝송을 부를 가수가 필요했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하버트, 이 워커 부시 전 대통령도 만났었고 또 클린턴 전 대통령도 만났었다. 그리고 옐친 대통령도 만났었는데 이분 술 아주 좋아하더라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미 대통령 6명을 그럼 만난 거잖아요. 정말 네. 살아있는 근현대사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조영남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대장 논란 일었었죠. 그게 결국은 뭐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2020년에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전시했죠. 본인의 희로애락 또 애증이 담겼을 그 화투 또 그림 전시회도 했었고요. 그리고 데뷔 50주년 맞아서 노래도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후회하네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내 대표곡은 모란동백인데 이 마지막 노래는 데뷔곡은 그런데 마지막 노래는 후회 한 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노래가 좋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같은 곡이다 하면서 그 노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 무려 5명의 대통령에게 청와대 초대를 받은 국보 민요 가수 김세레나 씨입니다. 김세레나 씨는 5번? 5차례에 걸쳐서? 정말 좀 최다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먼저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 고 전두환 대통령, 고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또 고 김영삼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까지 네. 이렇게 5번 초대를 받았는데 사실 좀 민요 가수잖아요. 대표적인 그것도 수식어가 국보 민요 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번 초대된 것 같은데 이 국보라는 별칭이랄까요? 이 별명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런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네, 2011년도 한 방송에 출연한 김세레나 씨가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요 대중화에 힘써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국보라는 이 애칭을 지어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국보 김세레나입니다라고 소개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런 타이틀 덕분일까요?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 국빈급 만찬에 자주 그러니까 5번이나 이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세레나 씨는 어떻게 대통령 초대 단골 가수가 됐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국악 민요를 부르는 이제 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번 초대가 됐는데 거기다가 또 이 화술이 뛰어나고 노래 마지막에는 아주 그냥 이 방청객들하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까지 하는 이런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거의 뭐 사회도 보고 노래도 하고 퍼포먼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김세레나 씨의 굉장한 팬이었다 그래요? 맞습니다. 2009년에 김세레나 씨가 본인이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대통령 앞에서 이제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처음에 이제 초대가 된 거죠. 막 갔더니 장차관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저쪽으로 가봐라 해서 이제 가니까 거기 각하, 당시에 각하라고 불렀죠.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내가 당신 팬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해서 김세레나 씨가 그때 우리 다 아는 노래 갑돌이와 갑순이 그 노래를 3절까지 불렀는데 이때 당시에 그 많은 막 장차관까지 많은 사람 중에 이 3절까지 노래 다 아는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었으니 가수 자신이 김세레나 씨, 또 송혜 씨. 소영애 씨도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딱 3명이 알더라. 그만큼 팬이었다. 본인이 자랑 아닌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3절까지.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보라는 별명을 얻은 김세레나 씨가 무슨 망언죄에 걸릴 뻔했다고요? 네, 고 박정희 대통령이 김세레나 씨의 노래 이 갑돌이와 갑순이를 부른 뒤에 김세레나 씨가 답가로 이 고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인 방랑시인 김삿간 노래를 부르면서 이 떠나가는 박서방을 아주 신나게 불렀는데 다음 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당시 참석했던 관객
관계 기관에서요 김세레나 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요. 아니 대통령 보고 떠나가라는 얘기냐? 이건 진짜 망언이다라고 하면서 단단히 화가 나서 크게 문제를 삼을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주위에서 아니 정말 너 그런 얘기 한 거야? 라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랬더니 김세레나 씨가 굉장히 당찬 성격이니까 아니 뭐가 잘못됐냐라고 오히려 되물을 정도로 심각성을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느끼지를 잘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떠나가는 박서방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말 웃기만 했고 팬이라서 좋아하는 노래를 했을 뿐이다라는 김세레나 씨의 이 해명 이것으로 그대로 판단을 해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당시 시대 상황이니까 가능한 그러니까요. 이런 그렇죠. 해프닝인 거죠. 예. 노래 하나도. 충성 경쟁하고 오버하고 하는 거. 노래 가사도 조심해야 되는. 그럼 김세레나 씨는 고 전두환 대통령과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을까요? 2006년에 한 잡지 인터뷰에서 생전에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던 그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20대 초반에 부산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부터 알았고 나를 좋아하는 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팬이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덕후라고 하죠. 뭐 성공한 팬입니다. 그냥 외국에서 사절이 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김세레나 씨를 불렀고 김세레나 씨가 전한 바에 따르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팬이어서 그런지 출연료를 따블 막 2배, 3배, 4배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김세레나 씨는 전두환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한반도 모양의 목걸이를 선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목걸이를 선물 받은 전두환 대통령은 안 하던 목걸이를 하니까 세수할 때 계속 걸리적거리고 잠잘 때 귀찮다 허허허 라면서 웃었던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네,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전두환 대통령 말고도 김세레나 씨와 청와대 인연은 그 후로도 쭉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또 고인이 되신 이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 인연이 이어지는데 아까 이제 앨범 낼 만큼 노태우 대통령이 노래하는 거 이제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김세레나 씨를 부르는 거는 어떤 공식 행사 뭐 이런 거보다는 본인의 어떤 가족 모임,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육사 동기 모임 있을 때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노래에 진짜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세레나 씨 말에 따르면은 김세레나 씨를 초대한 날 아침부터 김세레나 씨 노래 테이프를 틀어놓고 본인이 그 노래를 연습한 뒤에 맞이했다. 그렇게 김세레나 씨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일화에도 반전이 있는데요. 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세레나 씨의 인연은요. 그 김 전 대통령이 되기 전인 이 야당 총수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청와대 몇 번이 초대가 되기는 했었는데 예, 제가 반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게 막 테이프를 틀어놓고 노래 연습을 했지만 정작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청와대 시절 가끔 초대를 해줬지만 그다지 가까운 인연은 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스타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한번 만나보죠. 대통령과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 대통령에게 초대받은 1호 연예인 배우 백일섭 씨입니다. 친숙한 아버지 연기로 사랑받는 백일섭 씨가 대통령 초청 1호 연예인이었다. 그러면 그때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가요? 박정희 대통령 때 1967년도인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백일섭 씨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찌푸차 와가지고 너 나와봐 이렇게 데리러 가가지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부른 거이자 우리나라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연예인을 불렀고 그게 백일섭 씨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초대한 대통령을 만난 1호 연예인이라는 요 이제 타이틀이 붙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때가 본인이 연극부터 사실 시작했거든요. 연극 배우부터. 그래서 데뷔 5년 차 1967년도였는데 요거에 대해서 백일섭 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같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그 드라마 제목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김영호 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맞다. 촬영 중에 갑자기 촬영이 중단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청와대
로부터 초청받은 연예인 1호라는 말 이거 맞을 거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회사가 했습니다. 네. 드라마 촬영이 중단됐다는 건 이거 굉장히 급하게 불렀다는 거죠. 네. 사전 약속 없이. 백일섭 씨는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요. 당시 1967년 아침이었습니다. 백일섭 씨는 방송국 국장님께요.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됩니다. 너 혹시 효자동에 실수한 거 있니? 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백일섭 씨가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이어진 한마디. 11시 30분까지 앞에 대기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영문을 모르던 청년 백일섭 씨는 얼굴이 진짜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렇죠. 따라갔대요. 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또 접견실로 안내를 받아서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또 안내를 받아가지고 다른 방으로 또다시 이동을 한 뒤에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유경수 여사를 만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고 박정희 대통령이 백일섭 씨를 24살이었잖아요. 백군이라고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를 해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거기까지 가는 백군은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 11시 반이면 점심 식사 초대였던 것 같은데 오찬 메뉴가 뭐였나요? 당시 청와대에서는 점심 메뉴로 국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일섭 씨를 위해 특별히 스테이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긴장한 백일섭 씨가 고기를 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손이 떨렸다고 해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고 유경수 여사가 백일섭 씨의 접시 위 스테이크를 직접 손수로 썰어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정치인들이 어떤 즐겨 먹는 음식 여기에도 정치 철학도 담겨 있고 뭐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요 뒤에 보면은 69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국에 분식 장려 운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쌀 소비 좀 줄이고 한 끼는 꼭 이제 밀가루로 된 국수 같은 거 먹자 이건데 아예 날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분식의 날이어서 분식 먹자. 그래서 그때 우리 칼국수, 그 잔치국수, 소면, 수제비 이런 거 많이 먹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이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음식점이 있으면 전국의 음식점에서 우리가 원래 파는 메뉴가 뭐든 주 메뉴가 뭐든 전국에서 분식을 다 팔아라. 이럴 정도로 장려 운동이 대단했던 거죠. 근데 국민들한테만 먹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당시 뉴스 보도에 보면은 이 고 유경수 여사가 이제 생전에 또 이 남편 박정희 대통령한테 칼국수 만들어줘서 그거 먹는 모습이 자주 보도가 됐어요. 대통령도 먹으니 국민들도 다 같이 분식하면서 쌀 아끼자. 이런 거였죠. 네,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스테이크를 먹은 백일섭 씨. 후식으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귀했던 귤이 나왔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백일섭 씨 이야기에 따르면은요, 밥을 먹고 후식으로 귤이 나왔는데요. 우리의 백군 굉장히 엉뚱하지 않습니까? 밥을 다 먹고 집에 가는 길에 귤 2개를 이렇게 싹 챙겼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유경수 여사가 이 백일섭 씨가 입고 왔었던 재킷과 바지 주머니가 정말 빵빵해질 정도로 주머니에 귤을 많이 이렇게 막 넣어줬었다고 해요. 당시 유경수 여사의 이 마음 씀씀이에 감동한 백일섭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닐봉지에 담아준 게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들고 가라고 막 이렇게 넣어준 그 마음이 너무 뭔가 짠하다. 그래서 귤을 먹을 때면 이따금 생각나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귤은 맛있게 드셨겠지만 그 먹은 스테이크는 얹혔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우리 1967년에 스테이크라니. 그래서 또 유경수 여사가 못 먹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손수 쓸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고 근데 녹화하다 간 거 아니에요? 드라마 촬영 현장이었다며요. 네, 갑자기 가버렸으니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대통령 부부와 식사를 마치고 드라마 현장으로 복귀한 백일섭 씨는 본인 때문에 멈춘 현장의 그 차가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당시 그 귀했었던 귤을 주머니에 챙겨갔던 귤을 그 출연 배우들에게 나눠줬더니 차가워졌던 분위기가 자르륵 녹았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백일섭 씨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을 어떻게 받게 됐을까? 그 시작이 좀 궁금한데요. 2가지 썰이 있는데 사실 저는 2가지가 다 맞다고 2개 합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썰은 이계인 씨가 같이 방송했던 이계인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 아들을
아들이 지만 씨가 좋아해서 초대됐다. 요게 또 맞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것 백일섭 씨가 밝힌 건데 당시 내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특히나 이 전국의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급 초대한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대통령의 아들도 전국의 많은 이 백일섭 씨가 연기하는 드라마 캐릭터를 좋아하는 한 명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두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백일섭 씨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모양이죠. 그때 이제 이 드라마가 뭐냐면은 돌무지라는 드라마예요. 이 돌무지라는 드라마인데 여기서 이 백일섭 씨가 맡은 역할이 약간 말을 더듬는 역할인데 이 전국의 아이들이 그 말을 다 같이 더듬느라고 말을 더듬을 정도로 정말 우리 뭐 연구 없다 다 같이 흉내 내듯이 그런 전국적 인기를 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어느 인기를 알 수 있는 게 뭐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엽서가 막 방송국으로 와요. 손으로. 근데 그 엽서를 누가 제일 많이 받았냐 해서 1등 스타를 뽑는 거예요. 근데 백일섭 씨가 3년 연속 1위를 할 만큼 또 67년에 초대됐다고 했죠. 실제로 이 1년 전인 66년도에 인기상을 받을 만큼 진짜 전국적으로 인기 배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청와대 초청, 갑작스러운 초청에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정말 백일섭 씨가 스테이크도 그렇지만 귤이라는 게 요즘하고 다르죠. 그땐 바나나 한 개 사고 너무 비쌌지. 네, 막 귤이 귀하고 아주 신문화를 경험하고 온 거죠. 그리고 당시에 백일섭 씨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요. 사실 뭐 누구나 그래 일하는 사람은 얼마를 받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방송국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그래요? 60년대. 네. 일단 백일섭 씨 같은 경우에는 KBS 공채 탤런트 5기로 이제 이 연예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MBC 드라마 개국 공신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1969년 당시 MBC가 개국을 하면서 개국 드라마의 스카웃이 됐어요. 그러면서 10,000원짜리가 들어가 있는 이 50장을 수표 50장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69년도에 짜장면이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강남 개발전의 신사동 있죠. 이때 땅이 한 평에 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그때 샀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샀어야 돼요. 편하질 않아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짜장면 값에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적료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백일섭 씨가 처음부터 이 MBC에 이적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당시에 안정적이었던 TBC에 이적을 하려고 했는데 TBC 방송국의 배우들이 이렇게 인기 있는 배우가 와버리면 좀 자신의 자리가 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사와 다시 백일섭 씨가 이야기를 하려던 찰나에 MBC에서 연락이 와서 일사천리로 계약이 됐다라고 해요. 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당시로서 이정이 50만 원을 50만 받고 원. 이적을 했지만 아들과 딸 그 이전에 20년 동안 MBC 그 드라마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20년 만에 한 드라마부터 얘기 드릴게요. 딱 생각나실 거예요.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김희애 씨가 딸 후남이, 최수종 씨가 귀남이 아주 귀남이만 귀히 여기는 그 드라마. 거기에서 아빠 역으로 나왔어요. 아글씨. 최수종 씨의. 네, 홍도야 우지 마라. 아글씨. 그거 완전 인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럼 20년은 왜 공백이었을까? 드라마 수사반장, 전원일기 연출했던 PD와 개인적으로도 돈독한 사이였는데 공개적으로 이 핀잔 연기를 지적한 거죠. 여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대본 던지고 나 수사반장 출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꽤 길었네. 그래요. 그래서 20년 동안 MBC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은 거였고요. 그럼 백일섭 씨가 이제 MBC 드라마에 다시 출연을 하게 됐을 때는 갈등이 있었던 PD와 뭔가 소위 말해 풀었다. 20년이면 뭐 그 PD는 국장 됐겠네. 정확합니다. 산업에서 물러났겠지. 약간 이런 비슷한 결이에요. 백일섭 씨가 MBC 드라마 아들과 딸의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는요. 진즉 나랑 사이가 안 좋아졌던 그 틀어졌던 PD가 제작국장으로 승진한 상황이었고 진짜 그러네요. 네. 하지만 당시 이 드라마 아들과 딸 담당 PD가 어쨌든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작국장을 찾아가서 저 진짜 섭외하고 싶다. 그냥 설득 그냥
받아달라.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설득하게, 그러니까 섭외하게 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일섭 씨의 출연이 일사천리로 성사가 됐다라고 하고요. 백일섭 씨가 또 마침 당시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얹혀 있던 굉장히 힘들었었던 때라고 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 아들과 딸의 엄청난 성공으로 당시 부채 9억 원을 한 번에 청산했어요. 와, 당시 부채 9억 원. 당시 그렇게 인기 있고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백일섭 씨. 요즘에는 잘 못 봐요, 드라마에서. 백일섭 씨는 2014년에 종영된 드라마 더 이상 못 참아 이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쉬는 와중에 대중적인 트렌드를 비롯한 상황 전반적인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거기다 코로나19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면서 예능에 출연하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해 가을부터 이순재 씨, 노주현 씨와 함께 블랙 코미디 연극 아트에 출연하며 절정에 오른 연륜의 연기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과 스타들 백일섭 씨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죠. 대통령과 스타들 네 번째 스타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만찬에 3번 참석한 가수 심수봉 씨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 나눈 스타들의 공통점이 바로 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는 분인데 심수봉 씨는 어떻게 그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됐을까요? 그 얘기가 한참 전으로 갑니다. 중학교 때 그 가정교사 선생님이 그 일본 가수 그 미소라 히바리의 테이프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일본어를 알게 됐는데 이제 심수봉 씨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산에 있는 호텔에서 피아노 연주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떠한 또 특별한 파티에 초대가 됐고 여기에서 그 히바리의 노래 하나를 불렀는데 요거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 마음에 들고 경호실장이 우리 각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다 해서 대통령 만찬에 초대가 됐다고 하네요. 그 노래 한 곡이 그랬어요. 근데 심수봉 씨는 그러면 그 대통령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른 거예요, 주로? 네, 심수봉 씨가 과거 한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은 내가 눈물 젖은 두만강 황성예터를 부르자 눈물을 흘렸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심수봉 씨가 그때 그 사람 너무 유명하죠. 1978년도 이 문화방송 대학가요제에 나가 가수 데뷔의 꿈을 이룬 것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칭찬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데뷔 전 고 박정희 대통령과 시작된 인연이 가수가 된 이후로도 계속 쭉 이어졌는데요. 심수봉 씨의 인생 자체를 뭐 통째로 흔들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만찬 3번 갔는데 하필 그 3번째 만찬이 1979년 10월 26일 그날이었죠. 서거 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인생이 딴 데로 갔다는 겁니다. 심수봉 씨 얘기에 따르면 한 달간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고초를 겪었는데 그 얘기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저를 차에 태워서 정신병원으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그리고 튀어나오려는데 하얀 가운 입은 간호사 남자들이 네 명이서 저를 들어다가 강제로 이제 여기다 주사를 맞춰가지고 진정하게 해놓고. 네, 제가 거기서 한 달 가까이 있었어요. 그럼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십니까? 한 달 후에는 보름쯤 있다가 이렇게 해서 죽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정신병자 되는 거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머리를 썼죠. 예.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 이렇게 후회한다.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제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저 원래 이날 심수봉 씨 대신에 배현정 씨가 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2019년도 배현정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사건이 나던 날에 내가 원래 궁정도 안가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에서 와서 사람을 데려가는데 심수봉 씨가 나 대신 갔다라고 합니다. 일단 배현정 씨가 차를 타고 안가로 가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했었던 거예요. 뭔가 시키는 것 같더라는 거죠. 이 사람의 촉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배현정 씨가 나도 모르게 차 돌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원래 현장에 있었어야 하는데 차를 돌려서 자신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 비화를 돌렸는데요. 이후 배현정 씨가 당시를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소름이 착 돋는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불면증도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수봉 씨는 그 전두환 정권 시절 방송 출연 금지와 또 출국 금지 등 사생활 제약을 또 받았다 그래요. 그날의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로 사생활뿐이 아니고 음악 활동에도 제한을 받았어요. 뭐냐면 일단 나오면은
고 박정희 대통령 연상대 하면서 방송 출연 금지가 되고 새 노래를 발표해도 또 그 노래들도 번번이 또 방송 금지가 되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1984년에야 요게 이제 풀렸어요. 해금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발표한 노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게 막 대단한 공전의 히트를 쳤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콘서트 하고 자작곡 발표하고 하면서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죠. 근데 그게 뭐 꽃꽂이 선생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심수봉 씨는 꽃꽂이를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여자분이셨고 선생님의 남편분이 외항선을 타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외항선을 타는 부두에 선생님을 바래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꽃꽂이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남편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다고 합니다. 꽃꽂이 선생님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마음에 선생님을 보면서 제목부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곡을 써서 선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히트곡을 굉장히 많이 남긴 심수봉 씨.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심수봉 씨 4월에 신곡 부부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수봉 씨가요, 이렇게 곡 소개를 했는데요. 이 부부를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위로를 분명히 받으실 거다. 부부행진곡이지만 1절과 2절이 다르다. 그 이유는 부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 곡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요. 이 점 참고해서 들으시면 더욱 즐겁게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과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정말 한낮에 햇볕이 그냥 살이 타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이랬어요. 햇볕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 뭔가 따갑고요. 그러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면 화상까지 입을 수 있어서 자외선 차단 제거 꼼꼼히 챙겨 바르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